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기적인 시어머니 때문에 소가리만 10년 가까이 하다 결국 얼마 전 깨끗하게 손절해버렸습니다. 이제 시댁 쪽으로 고개도 안 돌리며 살 겁니다. 우리의 돼지 저금통까지 노리던 지긋지긋한 백수 시아버님이랑도 드디어 얼굴 안 보고 살게 되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모 재단에 입사해서 지금 18년째 장기 근속 중이고요. 남편도 일하다가 만났습니다. 남편 착하고 성실한 것만 보고 결혼해서 시댁이 그렇게 폭탄인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이 1억 해주셨어요. 저희 집도 비슷하게 1억 정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감사하게도 양가 지원받아 24평짜리 구축 아파트 하나 매매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결혼 2년 지나니 시댁에서 준 1억을 다시 반납하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부 둘 다 황당해서 무슨 말씀이냐고 여쭈어 보니 네 큰형 장가 가야 하는데 돈이 없구나. 갑자기 여자가 생겼다니 어떡해. 여자 있을 때 빨리 결혼시켜야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큰아들이 좀 자유로운 편이라 돈을 많이 못 모았잖니. 그래서 우리가 얼마라도 해줘야 하는데 니들 먼저 결혼한다고 돈을 홀랑 다 해버려서 하나도 없구나. 뭐 어떡하겠니. 형편 더 나은 니들이 다시 돌려줘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아주버님은 말이 좋아 자유로운 영혼이지 20대에서 30대 초반 가까이 해외여행 다니며 욜로족으로 보냈습니다. 직장이랄 것도 없고 계약직 근근히 하면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모이면 훌쩍 비행기 티켓 끊어 외국으로 가버리곤 하셨대요. 그렇게 외국에서 기약 없는 생활을 보내다 돈 떨어지면 들어오고 또 한 반년 일에 몇백 모으면 또다시 출국. 그런 생활을 10여 년을 반복하니 수중에 돈이랄 게 남아있을 리가 없죠. 한국에서 직장을 제대로 안 다녔으니 경력도 없고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땐 이미 30대 중후반이었고 그때 이미 취업하기엔 너무 늦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도 시아주버님은 백수셨고 당연히 저희 축의금도 1원 한 장 안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복으로 100만 원 해드렸고요. 그것도 좋은 말 못 들으면서 결혼했어요. 형제 사이에 순서라는 게 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고 저희더러 미안해 하라며 어찌나 눈치를 주는지. 아니 근데 저희 남편도 당시 32살이었고 저도 30살인데 그럼 언제까지 아주버님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주버님은 여자도 없고 직장도 없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저도 기분이 나빠져 은근히 파혼 생각을 내비쳤더니 시댁에서 또 다급하게 잡으시더라고요. 결혼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라면서.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니까 그냥 큰형한테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으래요. 앞으로 무엇이든 양보하고 베풀며 사는 동생네가 되라고. 그것도 그렇지만 아무튼 시부모님 아니 어머님은 평생 큰아들만 편애하며 사셨다고 하네요. 남편 말로는 어린 시절이 너무나도 서러운 기억밖에 없대요. 큰형만 아들 취급하며 어와둥둥. 같이 먹는 밥상에선 소세지나 고기 같은 거 무조건 큰형 앞으로 밀어주고 작은 아들인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먹으면 숟가락으로 머리를 내리치며 형한테 양보하라고 윽박 지르셨다네요. 그런 식으로 옷도 자전거도 하다못해 학원까지도 모두 형한테 양보해야 했고 남편은 자연스레 혼자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고 하네요. 학원이나 과외 없이 홀로 묵묵히 공부해서 전교 10등 안에 늘 들었고 대학교도 혼자 알아서 좋은 데 들어가서 장학금 받으며 다녔대요. 그러는 동안 아주버님은 장남이란 이유로 부모님께 온갖 지원 다 받으며 풍요롭게 지냈지만 결과적으로 사수하다 대학 포기하고 변변찮은 직업 하나 없이 30대 중후반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저희 남편은 탄탄한 직업 구해 저랑 연애도 재밌게 하다가 딱 좋을 나이에 결혼했고요. 그런 저희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 곱게 보일 리가 만무했습니다. 장남은 여자도 없고 돈도 없는 백수로 집에서 밥이나 축내며 사는데 미운 둘째 아들은 탄탄대로 걷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개혼이라고 수중에 모아두신 1억을 내주신 모양인데
사실은 그것도 원래 장남 주려고 모으신 돈이랍니다. 결혼하면 해주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 1억 정도 해준다고 하니 시부모 입장에서 창피하다 생각이 드셨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차남에게 1억을 내주신 거예요. 그 1억을 이제 다시 달라고 하신 거죠. 진짜 황당했지만 남편도 저도 그냥 군말 없이 다시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안 주면 줄 때까지 사람 피말리게 하실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냥 시원하게 드리고 저도 이제 딱 정해진 선에서만 둘째 아들네 도리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돈 모자라서 대출 받아서 드렸죠. 참 더럽다 생각은 들었지만 솔직히 그 1억 내주시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셨는지 차라리 속 시원하더군요. 어머님은 저희에게 주신 그 1억을 빌미로 매달 50만 원씩 용돈 달라, 차 사달라 엄청 요구를 하셨거든요. 물론 저희 형편에 맞게 알아서 내드리긴 했지만 같이 1억 정도 해주신 저희 친정에서 아무 말 안 하시는 걸 보면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었죠. 아무튼 그런 시댁이었고 시아주버님도 솔직히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아주버님은 늘 씻지도 않은 지저분한 차림으로 팬티만 입은 채 나오셨어요. 제가 놀라 소리를 지르면 그제서야 멋쩍어 하면서 주섬주섬 옷을 입으셨는데 어머님은 그런 장남을 혼내시기는커녕 제 등짝을 때리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놀랍다고 소리를 질러서 우리 큰아들 무안을 주니? 어차피 같은 가족 사이인데 뭐 어떻다고? 아무튼 유나는 하시며 혀를 끌끌 차시대요. 그리고 저희가 일찍 가면 너무 일찍 와서 큰아들 잠 깨웠다고 뭐라 하시고 또 늦게 가면 너무 늦게 와서 큰아들 기다리게 했다고 잔소리. 나중에는 순한 저희 남편도 화가 나서 큰 소리 내고 결국 시댁 도착하자마자 1시간 만에 다시 집에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집안인 시댁이라 저는 정도 없고요. 시댁이라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시댁에 연락하는 건 본인이 다 하겠다며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돌이 운운하면서 왜 전화도 안 하냐고 뭐라고 하면 그냥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또 저더러 일하는 며느리라 생색낸다며 기분 나쁜 티를 엄청 내셨죠.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는 시댁인데 얼마 전 진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년 뒤쯤, 그러니까 저희 아이 100일쯤 되던 시기에 친정아빠가 혈전으로 쓰러지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셨고 발음이 좀 어눌해지시고 걷는데 불편해지시긴 했지만 1년 정도 재활하시면서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치만 그때 아빠가 쓰러지신 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친정아빠도 이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셨는지 멀쩡할 때 모든 걸 다 정리해두고 홀가분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다며 재산을 미리 정리해서 저희 엄마, 저랑 제 동생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저희는 안 받겠다고 했지만 아빠가 그러고 싶으시다며 굳이 변호사 선임해서 전부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셨고 그렇게 친정 아파트를 저희 엄마 명의로 돌려주셨고 저한테는 1,500평 정도 되는 경기도 과수원 땅을, 제 동생에게는 강원도에 있는 땅이랑 산 일부를 아예 미리 정리해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토지 소유자가 되었네요. 제가 넘겨받은 땅은 현재 친척분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농장터이고 거기 시설이랑 주택까지 모두 포함된 겁니다. 그거 관리한다고 아빠가 좀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머리 아픈 거 싫다고 아예 저한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임대 보증금이 1억 2천 정도이고 연세를 3, 4천 정도 받는 땅이에요. 친정아빠가 아예 통째로 내놓아 매매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지내고 있는 친척분이 힘들어지니까 배려한답시고 딱 10년만 더 세받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땅 받으며 졸지에 땅 관리도 해야 하는 투잡러가 되었죠. 첫 연세 받던 날 제 통장에 4천만 원 정도가 찍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세금 처리며 이것저것 제하면 수중에서 또 훌쩍 돈은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단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연세를 제가 챙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부모님께 드렸더니
부모님도 딱 10년만 받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 후는 제가 챙기는 걸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가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연세를 받는다고? 1년에 얼마?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명의만 저한테 돌린 거지 친정 드려야 해요. 그래? 참, 우리 며느리가 경기도에 1,500평 가진 땅 주인이 되다니 세상 신기하다. 아니, 너희 친정이 그렇게나 돈이 많으신 줄 난 몰랐네?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네? 그냥 미리 정리하신 거고 저는 벌써 그것들이 다 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친정아빠가 그 땅 때문에 신경 쓰실 일이 많았는데 한번 아프시고 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하신 거예요. 그거나 어쨌든 네 명의가 된 거잖니. 참 니들은 어쩜 그렇게 일이 술술 풀리냐? 니들 보기에 반만 우리 큰아들 줬어도 지금 저렇게 살진 않을 텐데 하시며 어머님은 또다시 기승전 큰아들. 그놈의 큰아들이 잘 되길 바라시면 40 다 된 나이에 독립이라도 시켜주시지. 새끼 거를까봐 전전긍긍하시면서 집에 묶어놓으신 게 어머님이시거든요. 시아주버님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굳이 밖에 나가 일해야 할 이유도 못 찾는 거죠. 어머님이 저렇게 알아서 다 해주시고 또 취업 스트레스 받을까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잔소리 한번 안 하시고 큰아들 비위 맞춰주니 시아주버님도 솔직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셨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든 말든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시죠. 급기야 저희 아이가 받은 용돈도 탐내하는 황당한 큰아빠예요. 야, 준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도 받고 좋겠다.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벌써 용돈을 받네. 엄마가 뺏어가기 전에 이 큰아빠한테 맡겨. 큰아빠가 돈 불려줄게. 그래서 나중에 준수 대학교 들어가면 50만 원 줄게. 오케이? 하시며 저희 아이 주머니에 있는 5만 원짜리를 쏙 빼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이거 준수 저금통에 넣어줄 돈이에요. 아주머님, 다시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혀를 끌끌 차시며 저거 돈 욕심 많은 것 좀 봐. 조카가 큰아빠한테 다시 돈 좀 줄 수 있지. 어차피 우리가 준 돈 아니냐? 너도 참 야박하다. 그러시더군요. 그런 사람들이어서 제가 땅 명의 이전한 거 시댁에 밝히고 싶진 않았는데 하필이면 그 과수원 토지가 시댁이랑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알게 되셨거든요. 제가 땅 못 박았죠. 이름만 제 거지 연세는 친정 드린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입맛을 딱 다시는 게 느껴져서 제가 그 이후로는 땅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자꾸 어머님이 그 동네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땅 얘기 물어보시고 그러셔도 입 딱 닫았더니 눈치 보시더군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신 거고요. 역시나 직업이 없으신 상태로 한 결혼이고 손이 동서도 딱히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시댁에 합가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시어머니와 형님이 고부 갈등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돈 문제로 시댁 집안이 시끄러워졌고 결국 아주버님이 도마 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인도 있으니 정신 차리고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이혼남 될까봐 어머님도 이제는 아주버님께 일하러 가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셨죠. 그래도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저희한테 늘상 하시던 말씀이 아이고 평생 일도 한 번 안 해본 애가 지 처먹여 살린다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속이 다 상하네. 네 큰형은 일할 사람이 못 되는데 라고 하시길래 남편이 화가 나서 일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지. 우리 와이프도 애 낳는 날 직전까지 일했는데 뭘 그래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니 새아가는 애가 워낙 독종이잖니. 그러니까 매년 4천씩 파는 땅이 있으면서도 악착같이 직장도 안 관두고 일하는 거 아니야. 독종이요? 세상에 반 이상의 독종이면 그게 어디 독종이겠어요? 평범한 거지. 다들 일하면서 사는 거죠. 글쎄, 네 아주머님은 일할 팔자가 못 된데도 우리 큰아들 같은 사람은 그냥 건물주나 되어서 매달 돈이나 받고 그래야 하는데 라고 하시며 또 은근히 제 땅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어멈, 다음 연세 받는 날이 언제라고? 매년 연말에 받던가? 네, 연말이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데도 내가 그 땅을 한 번도 못 가봤네. 언제 날 좋을 때 거기 구경이나 가보자. 뭐 블루베리랑 이것저것 많이 심으셨다면서? 옆에 하천도 있고 집도 잘 해놨다던데 한번 가보지 뭐. 제가 왜 가요 거길? 사시는 분 불편하시죠? 제가 딱 잘라 말하자 어머님은 입맛을 쩍 다시며 그래도 자기가 땅 주인 시어머니이고 가까운 동네 사람인데 어떻게 한번 안 가보냐며 계속 조르시더군요. 동네 사람은 무슨 동네 사람? 차로 1시간인데요. 그렇게 몇 번 제 간을 보시더니 급기야 사건이 터진 건 추석 명절날이었습니다. 아이까지 온 가족 모처럼 시댁에 모였고 저녁에 다 같이 맥주 한잔 하려고 상을 차리고 있는데 형님네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형님이 뛰쳐나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또 돈 때문에 싸웠다더군요. 아주버님이 다니던 일을 또 말도 없이 관뒀대요. 그것도 2년 계약직으로 겨우 들어간 건데 1년도 못 채우고 관둔 겁니다. 형님이나 시부모님이나 이제 아이를 갖길 원하고 있어서 아주버님이 가장 노릇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 둘이 이혼 얘기하면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소주를 까셨습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결국 또 돈 때문에 집안 파탄 날 판이네. 우리 큰아들이 날 때부터 순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랑 일을 못해. 독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큰아들이 어떻게 살아남아. 그러니까 매번 저렇게 힘들어서 관둬버리지. 우리 큰아들한테 나도 땅이나 건물이라도 좀 물려주면 좋으련만. 내가 죽일 년이지. 라고 말도 안 되는 한탄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주절주절 하소연을 하시더니 제 손을 슬그머니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새아가, 너는 두 부부가 탄탄한 직장도 다니고 어엿한 과장직도 달고 있잖니? 게다가 친정이 잘 살아서 연세 4천 받는 땅도 물려주고 게다가 그거 매매하면 몇십억이잖니? 너같이 모든 걸 다 가진 복받은 사람이면 주변을 좀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다.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어이없이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도끼가 있어서 손에 쥔 건 절대 안 놓는 건 알지만 네 가족을 좀 생각해보렴. 아주버님이 좀 살겠다고 저렇게 가정도 꾸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놈의 직장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 보면 가슴 안 아프니? 나는 우리 큰아들만 보면 가슴이 찢어져. 넌 안 그러니? 네, 저는 안 그래요. 아주버님처럼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면 나가서 얼마든지 일해서 돈 벌죠. 아무리 취업난이라지만 눈 낮추면 일할 때 천지고요. 아니 취업난이 아니라 구인난이에요 지금. 일할 사람 없어서 나라가 외국인들 들이는 마당에 아주버님 같은 사람이 왜 일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너무 순에 빠졌잖니. 그러지 말고 사람이 연민을 좀 가져봐. 너는 그게 없어서 문제야. 번듯한 직장에 매년 4천만 원까지 거저 얻으면 나 같으면 네 아주버님 생각이 나겠다. 너만 좀 베풀어주면 네 아주버님 가정 파탄은 안 날 텐데. 그 말에 제가 발끈해서 어머님, 그 돈 제가 매년 친정 드린다고 했잖아요. 부모님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그걸 챙긴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 친정 돈이에요. 저희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둘이 합쳐 세금만 몇백씩 나가는데 어떻게 여유가 있겠어요. 아이도 계속 커가고 제가 하원을 못 해주니 밖에서 뺑뺑이 돌리느라 한 달 학원비만 150만 원이에요. 저희라고 버는 만큼 돈 다 가지는지 아세요? 그만큼 아둥바둥 써야 겨우 사는 거라고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되려 더 큰 소리 치면서 어찌됐든 네 큰형네보단 잘 사는 거 아니냐. 결혼도 순서 안 지키고 홀랑 앞서 했으면서.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 큰아들 복을 가져간 거나 다름이 없지. 내가 누누이 말했잖니. 네 큰형네한테 미안해하라고. 내가 며느리 너 같았으면 죄송한 마음으로 매년 연세를 네 친정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시아주버님을 드릴 거다. 라고 하길래 제가 벙쪘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황당하더라고요. 연세 4천을 왜 시아주버님께 드려요 제가? 네 친정은 그 4천 안 받아도 잘만 사시는 분들이고 너희도 둘이 돈 벌어 잘 살고 있잖니. 그럼 그 4천이 누구한테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는 네 남편만 좋아 결혼한 거야? 결혼은 모름지기 집안과 집안이 합쳐지는 거고 그게 가족이야.
일 못하는 가족한테 그 연세 당연히 넘겨야지. 그래야 더불어 사는 거고.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돈 욕심이 많아서 모두 다 쥐고 싶어 안달이야? 라고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결국 남편도 발끈해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며 일어났고 저랑 아이를 챙기며 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이대로 가기엔 너무 억울한 거죠. 어머님, 독종은 어머님이신 거죠. 버젓이 남의 돈인 거 아시면서 왜 그렇게 큰아들 못 챙겨줘서 안달이세요?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어머님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아주버님 나이 40 넘도록 이렇게 된 거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망치고 있다고요. 가정 파탄의 원인? 그거 어머님이에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충격받으신 듯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독해 빠진 년 어쩌고저쩌고 욕하시더군요. 제가 한마디 더 했죠. 어머님, 안 그래도 아주버님네한테 만날 때마다 돈 100씩 드리고 했던 거 다 아시죠? 저희 결혼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아주버님한테 드린 돈만 아마 3천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저 돈 밝히는 독종이라서 전부 기록해놨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님한테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네요. 돈 쓰는 건 저인데 왜 돈 욕심이 많다고 욕먹는 건 저일까요? 이제부터 제대로 돈 욕심 좀 내보려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 밑 빠진 독에 절대로 물 안 붓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끼리만 잘 먹고 잘 살 거고 시댁에 용돈 1절 안 드릴 거예요. 저번처럼 엔진 고장나서 수리비로 300만 원 나간 거 저희한테 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님 말씀대로 돈 욕심 많은 사람 할 테니 이제 1원 한 장 이 집에 안 쓸 겁니다. 아시겠어요? 라고 숨도 안 쉬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며 술이 확 깨신 듯 하더라고요. 제 손을 잡으며 뭐라 애절하게 말하려 하는 거 제가 탁 쳐내고 남편이랑 아이 손잡고 나왔습니다. 남편도 본인 집에 지긋지긋했는데 제가 그래도 시댁에 어느 정도 도리는 하자고 했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게 되었네요. 완전 손절입니다. 연락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나오고 난 이후부터 시어머니한테 이틀에 한 번은 전화 오는데 다 거절하고 이제는 차단도 했습니다. 시아주버님도 남편한테 너무하다고 카톡한 모양인데 남편이 쳐다도 안 보고 싶더군요. 지긋지긋한 시댁 그렇게 질러버리니 속 시원하고 이제 절대로 안 볼 겁니다. 아주 개운하네요. 참 세상에 뻔뻔스런 낯짝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필이면 제 시어머니라니 탄식이 절로 나올 뿐이에요. 저는 얼마 전 어머님을 손절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철면피인지 그 뻔뻔함에 구역질까지 나올 정도더라고요. 시모가 친정아빠 돌아가시자마자 친정엄마한테 빌붙으려고 했거든요. 얘기하자면 길지만 먼저 저희 결혼 당시 사정부터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저 만나기 전에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초등학생 시절 시부모님이 크게 싸우시고 바로 별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남편은 외갓집에 버려두신 채로요. 시아버지는 바로 외국으로 나가셨다는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필리핀으로 가셔서 새 살림을 차리셨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한국에 계셨지만 남편을 일절 케어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버렸다고밖에 표현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편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제 시외가는 농사일 하시느라 너무나도 바쁘셔서 손주를 아예 돌보지 않으셨다네요. 게다가 시어머니마저 사실상 내놓은 자식이었다 보니 시외할머니는 뒤늦게 짐처럼 찾아들어온 손자인 제 남편을 그리도 미워하셨다고 하네요. 엄동설한 칼바람이 쌩쌩 부는 어느 한겨울에 남편을 팬티만 달랑 입혀놓고 밖에 반나절을 세워두신 적이 있답니다. 남편이 어린 마음에 친구들 먹는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100원만 달라고 했더니 배운 데 없이 먹을 것만 밝힌다면서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지자 뒤늦게 발견한 이웃 주민이 병원에 데려가 겨우 살았는데 지금 같았으면 아동학대로 조사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오갈 데 없는 남편은 다시 외갓집에 들어가 쥐죽은 듯이 살았고
정말 쌀밥에 김치만 겨우 얻어먹은 채 딱 중학교 3학년 마치자마자 기숙사가 제공되는 타 지역 고등학교를 제 손으로 알아내 그곳에 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친모라는 시어머니는 연락도 거의 안 했고 생활비도 집에 거의 붙여주지 않아 화가 난 남편의 외할머니가 시외버스비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동네 사람들에게 구걸구걸해서 겨우 받은 돈으로 고등학교 기숙사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어린 날의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남편은 기숙사 생활하던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나도 마음이 편했다고 해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며 대학까지 갔고 그 대학에서 만난 게 저예요. 남편은 그런 어려운 생활을 겪으면서도 성실함과 끈기 하나로 학점, 취업까지 모두 대단한 결과를 이뤄냈고 사람에 대한 결핍인지 저에게도 참 잘했어요. 거짓말도 안 하는 성격에 다정다감한 인성, 그리고 볼 때마다 안쓰럽게 느껴지는 약간의 연민 때문인지 저도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애 5년 되던 해 제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남편은 솔직히 고 하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고 가진 게 거의 없는 사람이라 저희 친정에서 솔직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사업하는 집이었고 나름 지역에서 가공육 유통으로 이름을 좀 알리는 부자였거든요. 특히 제 친정엄마가 제일 반대했었습니다만 남편이 무릎 꿇고 찾아가 본인 가정사를 눈물로 고백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이룬 가정은 끝까지 지킬 거라며 남은 날 동안 행복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약속했대요. 거의 5시간가량을 저희 친정 부모님과 대면했고 그날 그렇게 기적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 식 올려 현재 토끼 같은 딸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도 완전 헌신하면서 이보다 더 괜찮은 남편과 아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하며 잘 살아요. 평일에 출퇴근하느라 힘들 텐데도 주말에는 꼭 아이들과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 보냅니다. 저 집에서 쉬라고 배려하는 거죠.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하는 사위예요. 입안의 사탕처럼 화려한 언변은 없지만 묵묵한 다정함으로 제 친정의 아들처럼 잘합니다. 친정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사업 세금 관련 심부름도 남편이 다 했고 친정엄마 스마트폰이 망가지는 등 사소한 어려움이 있으면 남편이 한밤중에도 차 끌고 달려가 다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미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밥 한 번 해드려 본 적도 없고 안부 전화 한 번 드려본 적도 없는 너무나도 편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시아버지랑은 연락 두절된 지 오래지만 시어머니랑은 결혼 허락받을 때 한 번 뵌 적이 있긴 합니다. 남편은 당시 본인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아무도 만나 뵙고 싶지 않아 했는데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설득해서 어머님께 연락해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때 딱 5분 뵈었네요. 엄청 귀찮아하신 티가 역력한 말투로 나는 해줄 돈 없어. 니들이 알아서 살고 행여라도 손 벌리는 일은 없도록 해라. 나도 내 입에 풀칠하기 바빠. 어쨌든 결혼한다니 잘 살고 혼주석에는 네 이모 불러서 앉힐 테니 그리 알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상견례는커녕 시계도 참석을 안 하신다니 황당하더라고요. 그제야 왜 남편이 어머님을 뵙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갔고요.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 7년 할 동안 저는 시댁과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남편이 제 폰에서 시어머니 폰번호를 지워버렸고 남편도 그냥 시댁 없는 셈 치면서 마음 편하게 살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응, 세아가 잘 지내고 있니? 오랜만이네. 우리 아들은 전화를 통 안 받길래 너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어본다. 곧 구정인데 한번 만나야지. 네?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지금 어디에 계시는데요? 응, 나 목포 내려와서 산지 2년 정도 된 것 같아. 이번 구정에 좀 내려올 수 있니? 내가 니들한테 할 말도 있고 해서. 네. 애들 아빠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애들?
세상에, 니들 애도 낳았구나. 몇 명이나 낳았니? 아, 딸만 둘이에요. 그래? 아들은 하나도 안 낳고? 예, 그래도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인데 네가 딸만 둘 낳아놓으면 대 끊기겠다.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나름 품격도 있고 정도도 있다고. 그 말에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품격 있고 정도도 있는 집안의 어머니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방치해버리나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은 혼자 주절주절 떠드시더니 그럼 구정 때 내려오는 걸로 알겠다며 집 주소를 알려주고 끊으시더군요. 남편에게 말하니 들을 가치도 없다면서 돈 떨어져서 그러는 거니 대꾸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한테도 2, 3년에 한 번씩 연락이 오긴 했었대요. 돈 떨어지면 연락해서 300만 원, 500만 원씩 요구하더니 결혼 직전엔 동거하는 남자가 몸이 아파 수술비를 대줘야 한다며 남편에게 1,000만 원을 요구했다네요.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남편이 그때 크게 화내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저에게서도 시모 번호를 지워버린 거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하나뿐인 어머니라고 돈을 종종 해드리긴 했지만 그렇게 돈만 받고 남편 안부도 묻지 않은 어머니에게 남편도 잊혀졌던 분노가 다시금 쌓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에게까지 연락이 오니 남편이 눈물까지 흘리며 연락 오면 이제 받지 마. 엄마 노릇 한 번 안 해보던 사람이 이제 와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당신한테 돈 요구하고 갑질할 거 생각하면 뒷골이 다 땡겨. 구정 때 갈 필요도 없고 앞으로 연락도 받지 마. 난 이제 마음속에서 엄마 지워버렸어.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상담센터 꾸준히 다니며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상담 선생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고 남편 마음을 스스로 보듬기 위해 자존감 강화 훈련도 받고 그랬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에게 받은 찜찜한 연락을 뒤로하고 전화도 차단해버렸죠. 구정날에는 애들 데리고 친정 가 있었고요. 그렇게 친정에서 이틀 자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옆에는 작은 짐보따리도 하나 있었고요. 그때 남편은 지하 주차장에서 짐 가지고 올라온다고 저랑 아이들 먼저 집에 도착해 있던 터라 상대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껴안으시며 아이고 내 며느리 왜 집에 오지도 않았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하시며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잠 덜 깬 제 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저만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니들이 내 손녀딸이니? 아유 그래 반갑다. 내가 니들 할머니야. 자 어서 들어가자. 어서 하시며 제 등을 떠밀고 강제로 현관문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어머님을 집 안으로 모셨고 물 한 잔 떠드리던 찰나 남편이 뒤늦게 집에 들어왔고 어머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허옇게 질려선 까무러칠 듯 놀라더라고요. 이윽고 애들 있는 것도 까먹었는지 큰 소리로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세요. 당장 나가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벌벌 떠시면서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하냐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소란에 저희 딸들도 놀라 울고 상황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닥달하며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어떻게 알긴 서류 떼보면 다 나오던걸. 어디 사나 궁금하긴 했는데 직접 와보니 이렇게나 좋네. 요즘 아파트들은 어떻게 쉽게 들어오지도 못하는지 경비 아저씨한테 로비 문 좀 열어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길래 사람 나가느라 문 열릴 때 잽싸게 들어왔지. 이런 아파트는 얼마나 하냐? 집 평수도 넘네. 한 35평 정도 하니? 하며 눈물을 쓱 닦더니 천연덕스럽게 저희 집 내부를 둘러보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당장 나가라고 어머님 등을 밀자 어머님이 다시 엉엉 우시며 구정에 아들네 온다고 밥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하도 안 와서 직접 올라와 본 거라고 얼굴 봤으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애들한테 꼬깃꼬깃 1,000원짜리 한 장씩 쥐어주시더니 가보겠다고 하고 돌아서시는데 그때 시간이 밤 11시였거든요.
목포로 가는 차는 이미 끊겼을 테고 밤길도 깜깜한데 보따리 하나 들고 달랑 들고 오셔선 다시 돌아가겠다 하시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남편도 분해차 씩씩거리긴 해도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는지 눈만 잠깐 붙이고 새벽 첫 차로 바로 나가세요. 저는 어머니랑 다시 얼굴 맞대고 다정하게 얘기 나눌 이유 없습니다. 라고 매몰차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하루 재워드렸는데 다음날 저희 출근할 때가 돼도 나갈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계속 제 남편을 붙잡으며 그동안 애미 노릇 못해서 미안했어. 내가 크게 바라진 않으마. 앞으로 1년에 딱 2번만 보자. 명절에는 보면서 살아야지. 내 생일까진 챙겨줄 필요도 없고 딱 명절에만 봐. 네 엄마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서 지금 목포에서 에어컨도 없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 나도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 네 불쌍한 엄마 한 번만 받아오. 라고 애절하게 말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딱 이틀 묵으시고 남편이 바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남편도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얘기 끝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님을 뵈며 살기로 결정했어요. 얼굴을 아예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직접 올라오셔서는 지난날에 대한 사과도 하셨고 나이도 많이 있으신데 저러다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남편 마음이 말이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어머님을 뵈었죠. 갈 때마다 집이 옮겨 있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는 아주 작고 초라한 단칸방이었고 그 다음에는 같이 동거한다는 어떤 남자친구분 집이기도 했죠. 또 그 다음 해에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어느 여성 고시원에 들어가 사시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일용직으로 그때그때 벌어먹고 사신다고 했고 다행히 건강에는 아직 별 이상은 없으신 듯 했어요. 어머님은 은근히 남편에게 손 벌리고 싶어 하셨지만 남편이 아주 칼같이 차단했습니다. 딱 1년에 한 번만 100만 원 드릴 거라고 그 이상 요구하면 더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알박더군요. 어찌나 단호하게 얘기하는지 어머님도 더 아무 말 못하셨고요. 솔직히 딱 봐도 노후 대책이 없어 보이셨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넣으시긴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연락한 건 어머님 본인도 이제 슬슬 일 못할 나이가 되었고 그동안은 연애하느라 남자랑 살았다지만 그때마다 헤어지면 다시 이사 다니고 그러느라 피곤한 삶을 사신 듯 하더라고요. 진짜 노답인 게 그렇다고 지금 얼굴도 못 본 시아버지와 이혼하신 것도 아니에요. 서류도 정리 안 하고 이렇게 사셨던 겁니다. 어느 날은 하다못해 남편이 먼저 어머니에게 연락해 차라리 이혼 처리를 하고 나라 도움 받으며 살으라고 했더니 그건 싫으셨다네요.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혹시라도 건져 먹을 돈이라도 있을지 누가 아냐면서요. 답이 없었죠. 그렇게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개념도 없는 시어머니라 거리를 두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야 딱하게 생각했지 남편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어머님 진짜 나빴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아빠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운영하시던 사업체에서 이동하시다가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병원에 이송되셨는데 다른 데는 둘째치고 뇌출혈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렇게 2주간 사경을 헤매시다가 결국 돌아가셨고 정말 아무 준비도 못하던 상황에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셔서 저희 가족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빠랑 사이가 좋으셨던 엄마는 충격으로 장례식장에 계시지도 못했어요. 연거푸 쓰러지셔서 아예 입원을 시켜드렸거든요. 저도 정신없는 와중에 그 정신없는 장례식부터 장지까지 남편이 모두 처리해줬습니다. 가족이 떠난 슬픔에만 빠질 시간 없이 곧바로 아빠 사업체며 재산 정리하느라 저희 가족 모두 현실로 뛰어들어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때쯤 어머님과 만나 뵙기로 한 구정이 찾아왔고 저는 이번 해는 정신이 없어서 못 찾아뵐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시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거든요. 사돈이 사망하면 장례식장에 가서 애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상황을 설명해드리자 어머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주시면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좌로 늦게나마 부조를 보낸다고 하시기에 거절은 했지만 그때 좀 감사했습니다. 취약까진 아니시구나 하고 방심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주 뒤 어머님이 또다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실 친정 어머님께 과일이라도 보내드리고 싶다면서 친정집 주소를 여쭈시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연거푸 거절했는데도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파 그러신다며 저를 설득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친정 주소를 알려드렸죠. 그게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한 박스 보내셨네. 누가 보냈나 하고 전화했더니 안 싸돈이시더라고. 아, 보내신다는 게 사과였구나. 맛있게 드세요, 엄마. 아니, 그건 그렇고 그래서 잘 먹겠다고 말씀드리니까 네 시어머니가 글쎄. 그렇게 친정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혼자 되신 게 너무 안타깝고 외로우실 마음을 위로해드리러 친정집에 며칠 머물겠다 하셨답니다. 시어머니도 사실상 시아버지와 이혼이나 다름없는 긴 별거 생활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외로움이 있어 누구보다 제 친정엄마의 심경을 잘 아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며 당분간 같이 지내자고 하셨대요. 너무나도 당황한 친정엄마가 좋게 좋게 거절하자 정신 못 차린 시어머니가 다음에 다시 전화해서 올라가는 날짜 조율하겠다며 끊으셨다는데 저는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시모에게 전화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네 친정엄마 갑자기 혼자 되셨는데 외로우실 거 아니야. 그 마음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내가 인터넷에다 네 친정 아파트 쳐보니 안 싸던 혼자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혼자 사시더라. 얼마나 허하시겠어. 난자리가 무섭다 얘. 아니 어머님, 그렇다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건 좀... 같이 살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며칠 위로해드리겠다는 거야. 부담은 갖지 말라고 말씀드려줘. 나 한 다음 주쯤 네 친정집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지? 어차피 일도 안 하신다면서. 아니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그래도 안 싸돈이시라 좋게 거절하신 것 같으신데요. 아직 아빠 떠난 슬픔도 극복 못하셨고 지금은 집에 다른 사람 들이는 거 많이 불편해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니? 내가 왜 다른 사람이야? 사돈이면 가족이지. 이건 어른끼리 얘기하는 거야. 며느리 너는 빠져도 된다 하시며 딱 끊으시는데 환장할 노릇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다음 주에 시어머니가 친정 아파트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남편이랑 달려갔죠. 정말 저희 친정 아파트 거실에 떡하니 앉아 차 한잔 하고 계시는 어머님을 보니 부하가 치밀더군요. 남편도 이게 예의 없이 뭐 하는 짓이냐면서 어머님을 끌어내려고 하니 어머님이 소파를 딱 잡고 버티시며 아니, 집이 이렇게 넓은데 혼자 두셨단 말이야? 니들 참 너무하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실 어머니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안싸돈으로서 내가 니들을 용서 못하겠다. 얼마나 외로우시겠니? 라고 하시기에 친정엄마가 아니요 사부인, 애들한테 제가 혼자 있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잃은 슬픔은 제가 알아서 정리해야죠. 그리고 많이 괜찮아졌으니 심려 거두어 주세요. 걱정해 주신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저도 혼자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차 한잔 하시고 일어나 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라고 좋게 좋게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말 마세요. 혼자 있으면 눈물만 나는 법이죠. 나랑 좀 살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많이 웃고 그래봐요. 내가 아는 아저씨들이 많은데 원하면 소개도 시켜줄게요. 라고 망언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인터넷 쳐서 보니까 이 집이 17억이나 되더라고요.
뭐 하시던 양반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얼추 얘기 듣기로는 사돈께서 무슨 사업을 하셨다고 하던데 정리하면 현금 재산도 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즐기며 사셔야죠. 마침 저도 이제 안정적으로 좀 살고 싶었는데 잘 됐지 뭐예요? 우리 애들이 엮어준 인연이라 생각하고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요. 여기 방도 3개나 되는데 나 하나 주면 내가 안 사돈 마음 잘 보듬어주면서 재밌게 지내게 해줄게요. 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제가 그만 말씀하시고 저희 친정에서 나가달라고 어머님을 일으켜 세웠더니 어머님이 제 팔을 탁 소리나게 뿌리치시며 니들은 빠지라고 했잖니? 어른끼리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예의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빡친 제가 결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예의 없는 건 어머님이시죠. 저희 엄마 집에 마음대로 쳐들어와선 이게 무슨 행패세요? 엄마가 싫다고 하시잖아요. 나가시라고요. 인터넷으로 저희 집 시세 알아본 것도 소름이 끼치네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뭐? 아니 그게 왜 소름이 끼치니? 가족끼리 좀 알아볼 수도 있지. 그리고 어차피 그거 다 니들 돈 될 거고. 니들 참 가식적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니들은 사부인 혼자 사시는 이 집 계산적으로 생각 안 했니? 세아가 너 말해봐. 니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 슬픈 건 둘째치고 재산 정리 다 했을 거 아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헛웃음이나 크게 웃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아빠 빚만 잔뜩 내서 이 집도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아빠가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완전 깡통이라고요. 뭘 기대하고 오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백직장처럼 하얘지며 말도 더듬더라고요. 빚? 아니, 니네 친정 부자 아니었어? 내가 알기로는 사업하는 사람들 다 대출받는 거 몰라요? 안 그래도 그거 처리하느라 짜증나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난데없이 찾아와서 이러실 거예요? 저희 안 그래도 매년 드리던 100만 원도 이제 못 드릴 판이라고요. 아, 좋네요. 어머님이 여기 살면서 같이 빚 갚아주실래요? 생활비로 한 200만 원씩 내주시면 적당히 도움 되겠네요. 맞아요. 사돈도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 돕는 게 맞죠. 제가 소리를 빽 지르며 화를 내자 어머님이 큰 눈을 굴리며 당황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주섬주섬 짐을 싸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시면서 같이 빚 갚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기겁을 하시면서 일어나시더니 저희 엄마를 한번 돌아보시며 사부인 마음 잘 추스리세요. 그럼 전 이만 라고 하시고 나가시더군요. 배웅도 안 나갔습니다. 남편도 씩씩대더니 현관문 닫히기가 무섭게 푸하하 웃더군요. 친정엄마는 긴장이 풀리셨는지 주저앉으셨고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저희 친정이 돈이 많아 보이니 시어머니가 빌붙으려 하시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내치려면 돈 없는 척하는 게 최고죠. 등기부등본 떼보면 사실대로 나온다곤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일단은 친정에서 어머님을 차단하는 게 먼저였어요. 안 그래도 엄마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남편도 그나마 본인 어머니에게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연민조차도 정리했는지 이제 다시는 어머님 뵈러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도 완전히 차단해 버렸고요. 저희 집에 찾아오면 글쎄요. 빚 같이 갚아달라고 조르면 어머님도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